방콕의 밤은 후텁지근했고 네온사인 불빛과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아냐는 고급 쇼핑몰 뒷골목에서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쓸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어둠 속에서도 짙은 색을 띠었고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25의 아냐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였다.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허드레질을 하며 버티고 있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아냐와 같은 수많은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청소 일을 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동생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방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동생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아냐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이, 아줌마, 거기 제대로 쓸어. 뒤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아냐는 움찔했다.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쪽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서 있었다. 캡틴 솜차이였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이었는데 상인들에게 뇌물을 뜯어내고 약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아냐처럼 피부색이 어두운 이주 노동자들을 특히 경멸했다. 아냐는 고개를 숙이며 더 열심히 빗자루질을 했다. 솜차이는 아냐에게 다가와 그녀의 빗자루를 발로 툭 쳤다. 쯧, 게으른 것들,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만 했다. 괜히 말대꾸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솜차이는 한참 동안 아냐를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대우는 일상이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서툴고 가진 것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다. 그녀는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빨리 일을 끝내고 좁고 허름한 숙소로 돌아가 쉬고 싶었다. 동료들과 함께 쓰는 방은 비좁고 습했지만 그래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 밤 아냐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여전히 네온 쌓인 불빛은 번쩍였다. 피곤해 절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꼼짝마, 놀란 아냐는 몸을 돌렸다. 캡틴 솜차이와 그의 부하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솜차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세요? 아냐는 서툰 태국어로 물었다.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네가 저지른 짓을 모른다는 거야? 솜차이가 아냐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고급 상가에서 보석이 사라졌어. 내가 청소 시간에 훔쳤지? 아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네 놈들 같은 이주민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솜차이는 아냐를 거칠게 밀치며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경찰서 가서 똑바로 불어. 아냐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2명의 부하 경찰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경찰차로 끌고 갔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광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또 이주민이 사고 쳤군 하는 편견이 뒤섞여 있었다. 아냐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가로 빠르게 지나가는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석? 훔치다니? 그녀는 평생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다. 그저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순식간에 도둑이 되어 있었다. 캡틴 솜차이의 편견과 분노가 그녀의 삶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있었다. 경찰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2,000. 경찰서 안은 차갑고 습했다. 낡은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아냐는 작은 취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채워진 듯 답답했다. 맞은편에는 캡틴 솜차이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젊은 경찰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해봐. 솜차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보석을 훔쳤지?
아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청소? 청소하다가 주머니에 넣었겠지. 솜차이가 갑자기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쿵 소리에 아냐는 몸을 움츠렸다. 내 놈들 이주민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돈 벌기 힘들다고 남의 것 훔치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해요. 정직하게 일해서요. 가족, 핑계대지 마. 솜차이는 아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자백해. 그럼 형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어. 자백할 게 없어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아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고였다. 솜차이는 비웃었다. 눈물 연기하지 마. 내 놈들 연기는 아주 대단하지. 동정심 유발하려고? 그는 젊은 경찰에게 말했다. 끄라잇, 저 여자 소지품 다시 확인해봐. 분명 숨겨둔 게 있을 거야. 끄라잇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아냐의 가방을 가져와 내용물을 쏟아냈다. 낡은 지갑, 빛바랜 가족 사진, 작은 수첩, 그리고 약간의 현금. 아무것도 없었다. 캡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끄라잇이 말했다. 솜차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 말도 안 돼. 분명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몸수색도 했나? 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솜차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냐를 노려보았다. 내가 아주 영악하구나. 하지만 소용없어.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아냐는 의아했다. 누가 자신을 보았다는 말인가? 상가 경비원이 네가 보석가게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고 했어. 솜차이가 말했다. 아냐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청소구역을 쓸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제 구역에만 있었어요. 닥쳐. 네가 범인이야. 솜차이는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다.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아냐에게 내밀었다. 자백서야. 네가 보석을 훔쳤고 그걸 어딘가에 숨겼다고 써 있어.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아냐는 자백서를 쳐다보았다. 태국어로 빼곡히 쓰인 글자는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보석, 훔쳤다 같은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서명 못해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 솜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냐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다. 아냐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끄라잇이 솜차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캡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끄라잇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솜차이는 끄라잇을 노려보며 손을 내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놈들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라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목격자가 또 있지. 솜차이가 말했다. 상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이야. 네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다고 했어. 아냐는 머릿속으로 상가 직원들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다. 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말인가? 한편 상가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라차나 씨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냐가 체포되는 것을 보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와서 아냐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기억했다. 캡틴 솜차이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아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가게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차나 씨는 돈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냐는 비록 이주민이었지만 항상 성실하고 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보석 가게 근처에 설치된 자신의 작은 CCTV 카메라에 무언가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경찰과 엮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더 컸다. 캡틴 솜차이는 이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라차나 씨는 밤새 뒤척이며 갈등했다. 진실과 안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시 취조가 시작되었다. 캡틴 솜차이는 더욱 집요하게 아냐를 몰아붙였다. 그는 아냐의 고향을 비하하고 그녀의 가족을 들먹이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내 동생들이 굶고 있다고? 그럼 보석을 훔쳐서 보내야겠네. 솔직히 말해, 얼마나 훔쳤어? 어디에 숨겼지? 아냐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제발,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저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훔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솜차이가 소리쳤다. 내 놈들처럼 가난하고 피부색 검은 것들은 다 똑같아.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을 훔치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아냐의 가슴에 박혔다. 피부색, 가난, 이주민.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태국에 오면서 늘 두려워했던 현실이었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일해도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자백해. 그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솜차이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더 무서웠다. 내가 자백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고 너는 몇 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몰라. 내 동생들에게는 영영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냐는 혼란스러웠다. 자백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과 훔치지 않은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솜차이의 말은 교묘하게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가족, 동생들. 생각해봐. 내 동생들이 얼마나 널 기다릴까? 네가 감옥에 가면 누가 그들을 돌보지? 솜차이가 덧붙였다. 아냐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강력한 시스템 앞에서, 이 부패한 경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무력했다. 전 네이비실이었던 제이슨 카터가 미국 법정 시스템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는 강한 군인이었지만 시스템은 그보다 더 강했다. 아냐는 그 어떤 무기도 훈련도 받지 않은 채 맨몸으로 이 시스템에 맞서야 했다. 그라이슨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솜차이 캡틴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솜차이 캡틴은 경찰서 내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 거역했다가는 자신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냐의 절망적인 얼굴과 솜차이 캡틴의 잔인한 말들을 들으면서 그라이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커져갔다. 그는 아냐가 정말 범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캡틴 솜차이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고 증거보다는 자신의 편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라이스는 문득 어젯밤 상가에서 캡틴 솜차이가 라차나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무언가 이상했다. 라차나 씨가 아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캡틴 솜차이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목격자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캡틴 솜차이가 목격자를 매수하거나 협박한 것일까? 그라이스의 시선이 아냐의 손에 들린 자백서로 향했다. 아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솜차이 캡틴의 압박에 무너져 자백하려는 것 같았다. 그라이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아냐가 정말 무고하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쓰는 한 사람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서명해. 솜차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이야. 아냐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손은 멈췄다. 가족. 그래,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거짓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되고 싶었다. 이 비열한 남자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아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아냐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솜차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아냐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보였다. 뭐라고?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아냐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캡틴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솜차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주민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내 인연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솜차이가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냐에게 성큼 다가섰다. 바로 그 순간 취조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라차나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캡틴 솜차이! 라차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솜차이는 예상치 못한 라차나 씨의 등장에 당황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들어가! 아닙니다. 라차나 씨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가 눈에 띄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제 가게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솜차이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라차나 씨에게 다가가 USB를 빼앗으려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놈이 여기 왜 와서 방해를 해. 하지만 끄라이시 솜차이보다 빨랐다. 그는 라차나 씨에게 다가가 USB를 건네받았다. 캡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이리 내놔. 솜차이가 끄라잇에게 소리쳤다. 끄라잇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냐의 절박한 눈빛과 라차나 씨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그는 취조실 한쪽에 있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끄라잇, 당장 빼! 솜차이가 끄라잇에게 달려들었다. 캡틴, 잠시만요. 끄라잇은 솜차이를 막으며 재빨리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엔 어젯밤 상가 골목의 모습이 나타났다. 보석가게 앞이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유해 보이는 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보석가게 진열장을 깨고 재빨리 보석들을 챙겼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지 몇 분 후 아냐가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캡틴 솜차이와 부하 경찰들이 도착하여 아냐를 체포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은 명백했다. 보석을 훔친 사람은 아냐가 아니었다. 부유해 보이는 태국인 남성이었다. 그리고 캡틴 솜차이는 그 남자를 놓아주고 아냐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이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냐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멈췄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라차나 씨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끄라잇은 충격으로 솜차이를 바라보았다. 솜차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말을 잃고 떨고 있었다. 캡틴. 끄라잇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솜차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거짓말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아냐의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쉽게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작은 CCTV 영상 하나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다. 아냐 씨는 무고합니다. 끄라잇이 말했다. 그는 아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캡틴 솜차이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냐는 끄라잇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한 명의 경찰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모든 경찰이 솜차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솜차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끄라잇과 다른 부하 경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캡틴, 어디 가십니까? 끄라잇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영상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 돼. 이건 실수야, 오해야. 솜차이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다. 그저 궁지에 몰린 비겁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라차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용기를 낸 것이 옳았다. 비록 솜차이 캡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아냐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캡틴 솜차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아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끄라잇은 상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상사는 격분했고 즉시 캡틴 솜차이에 대한 조사와 아냐의 석방을 지시했다. 캡틴 솜차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 안쪽으로 끌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끌려가면서 아냐를 노려보았지만 아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끄라잇은 아냐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아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캡틴 솜차이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아냐의 소지품을 돌려주었다. 빛바랜 가족 사진을 다시 손에 쥔 아냐는 사진 속 동생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아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끄라잇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끄라잇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캡틴 솜차이 같은 사람 때문에 경찰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라차나 씨를 가리켰다. 라차나 씨 덕분입니다. 라차나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아냐는 라차나 씨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라차나 씨는 아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요, 아냐 씨. 사실 캡틴 솜차이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하지만 아냐 씨가 겪는 고통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냐는 라차나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냐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방콕의 햇살이 눈부셨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은 악몽 같았다. 차가운 취조실, 캡틴 솜차이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진실이 외면당할 뻔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다. 상가에서는 이미 그녀가 도둑으로 몰렸었다는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른다.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돌 것이다.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해도 한번 생긴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녀는 길을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떤 시선은 동정적이었고 어떤 시선은 여전히 의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캡틴 솜차이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듯이 이제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했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아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한 해방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캡틴 솜차이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편견과 부패가 경찰 시스템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까? 자신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라차나 씨처럼 용기를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끄라이처럼 양심적인 경찰이 없었다면 자신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단지 자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였고 사회의 문제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아냐는 잠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까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그냥 잊고 싶지 않았다.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빛바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동생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다시 힘이 솟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캡틴 솜차이는 단지 한 명의 부패한 경찰일 뿐이었다. 그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했다. 아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까? 아니면 이 태국 땅에 남아 자신과 같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였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겪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했다. 이야기는 아냐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고 끝을 맺는다. 고향으로 돌아가든 태국에 남든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시스템의 잔혹함을 경험했고 진실의 힘과 그 취약성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냐는 발걸음을 옮겨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향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동료들이 놀라 달려왔다. 아냐,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경찰서에서 풀려났어. 아냐가 말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과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동료들은 충격과 안도의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에, 캡틴 솜차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정말 끔찍했겠구나. 아냐. 동료들은 그녀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캡틴 솜차이의 부패가 드러났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경찰이라는 권력 앞에서 약자였다.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냐는 동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여전히 비좁고 습했지만 낯선 곳에서 겪었던 공포와 비교하면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겪었던 일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 미안했다. 그날 밤 아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취조실과 캡틴 솜차이의 잔인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내 놈들처럼 가난하고 피부색 검은 것들은 다 똑같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캡틴 솜차이를 처벌받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잊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평범한 삶이란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주 노동자로서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위험했다. 언제 또 다른 캡틴 솜차이를 만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냐는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들도 자신처럼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이용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었다. 아냐는 동료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동료들도 아냐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아냐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진실은 힘이 있어요. 라차나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끄라익 경찰이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감옥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해요. 아냐의 이야기는 동료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나서기를 꺼려했지만 일부는 아냐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아냐와 함께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언론이나 인권단체에 연락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캡틴 솜차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의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았다. 증거 조작과 위증은 중대한 범죄였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그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단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치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시스템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냐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싸워야 할 현실이었다. 한 명의 부패한 경찰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다. 아냐는 라차나 씨와 끄라익 경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라차나 씨는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의 현실을 알리는데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끄라익 경찰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은 위험했지만 아냐의 용기와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익명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부당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경찰 시스템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아냐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률 정보나 생활 정보를 공유했다. 아냐는 서툰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했다. 그녀의 활동은 작았지만 의미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정부나 기업은 이주 노동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캡틴 솜차이와 같은 부패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2000. 아냐는 때때로 지치고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이 거대한 벽 앞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이었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싸움이었다. 어느 날 아냐는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부당한 사례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캡틴 솜차이의 사례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행, 경찰의 차별과 괴롭힘 등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냐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받았다. 전국적인 방송은 아니었지만 지역 방송국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다. 인터뷰에서 아냐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지만 힘있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 캡틴 솜차이의 부패,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아냐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방송 후 아냐에게는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일부 태국 시민들은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주민들이 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자신들의 처지를 과장한다는 등의 비난이었다. 하지만 아냐는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냐의 활동은 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었고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캡틴 솜차이 사건 이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조심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끄라익 경찰과 같은 양심적인 경찰들은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리고 힘들었다.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뿌리 깊은 편견과 부패는 여전히 존재했다. 캡틴 솜차이는 결국 경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전근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아냐는 씁쓸함을 느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여전히 힘든 이주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아냐는 방콕의 한 공원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작은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있었다. 아냐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냐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주 노동자들은 아냐의 말에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냐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자신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싸움이었다. 편견과 부패에 맞서고 시스템의 불공정함에 항의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아냐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가 태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 그녀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 때문에 용기를 얻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계속 싸울 것이다. 방콕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아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이주 여성의 억울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불공정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약자들의 이야기였고 진실의 힘과 용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아냐는 알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울림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아냐는 여전히 방콕에 남아 이주 노동자 운동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접시를 닦지 않았다.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법률 상담을 돕고 부당한 대우 사례를 수집하며 정부와 기업의 이주 노동자 권리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태국어는 처음보다 훨씬 유창해졌고 법률 지식도 쌓였다. 그녀는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물론 어려움은 여전했다.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캡틴 솜차이와 같은 부패한 경찰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다. 아냐는 때때로 익명의 협박 전화나 메시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아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용기를 얻은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끄라잇 경찰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끄라잇은 경찰 내부에서 이주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미미했지만 아냐는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시스템 내부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했다. 라차나 씨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아냐의 활동을 응원했다. 그녀는 아냐에게 작은 후원금을 보내거나 집회 장소를 마련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아냐의 활동 덕분에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당 해고된 이들이 복직되는 사례가 생겨났다. 경찰의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작았지만 아냐와 동료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아냐는 고향에 있는 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동생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아냐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썼다. 언니가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편지를 읽은 아냐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냐는 동생들에게 답장을 썼다. 자신이 태국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함께 살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진실과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 앞에서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주체였다. 태국의 밤은 여전히 후텁지근했고 네온 사인 불빛과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아냐는 이주 노동자 모임이 끝난 후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편견과 불공정함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운다면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아냐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동생들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아냐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냐의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태국 내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단체에서도 그녀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태국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서툰 영어와 통역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여러 나라에 방영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이주 여성이 태국 사회의 편견과 부패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국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명성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아냐를 시기하거나 그녀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익명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들도 생겼다. 캡틴 솜차이와 같은 부패한 세력들은 그녀의 활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하지만 아냐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라차나 씨와 끄라이 경찰 그리고 수많은 이주 노동자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냐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었다. 아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두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특히 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아냐의 용감한 모습은 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아냐를 따라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고 운동은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했다. 아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영원히 이 운동을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이 싸움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젊은 리더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힘썼다. 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아냐의 활동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 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불법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여전히 미흡했지만 이는 아냐와 이주 노동자 운동의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였다. 캡틴 솜차이는 결국 경찰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비록 증거 조작 및 위증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경찰로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 아냐는 이 소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진 것이었다. 아냐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꿈꾸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꿈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에서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의 동생들이나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선 더 큰 대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았다. 어느덧 태국에서의 삶이 10년이 넘었다. 아냐는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강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활동했다.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고 집회를 조직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하고 언론 인터롱을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그녀의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냐는 밤늦게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 파일이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밤 풍경이 보였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과 그 아래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녀는 자신이 그 삶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싸우고 있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동생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과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언니의 활동을 응원했다. 아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바로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아냐의 영향력은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로도 퍼져나갔다. 그녀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태국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들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은 출국 전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는 태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 더 이상 이주 노동자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했다. 아냐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와 기업 측은 비용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이주 노동자 권리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아냐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국제 기준을 언급하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환경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통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아냐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어도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녀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교육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알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아냐의 활동은 그녀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권운동가이자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거나 책을 출판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녀는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동생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냐는 우연히 캡틴 솜차이가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았고 그에게는 더 이상 권력이 없었다. 아냐는 그의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싸움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은 솜차이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시스템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냐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이주 노동자 사무실에서 일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쌓여있는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불법 체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 그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냐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는 느리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변화의 증거이며 그녀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냐가 사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굳은 살을 보거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내면 독백과 함께. Current Par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2000, 계속. 아냐의 활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거나 시민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다니며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국 시민들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냐는 이러한 변화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라차나 씨처럼 용기를 내준 사람들, 끄라익 경찰처럼 양심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함께 싸워준 수많은 이주 노동자 동료들의 연대와 희생 덕분이었다. 그녀는 종종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방문했다. 예전처럼 비좁고 허름한 숙소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희망과 연대의 빛이 보였다. 그들은 아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어느 날 아냐는 한 이주 노동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아냐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은 아냐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이주 노동자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흡했고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려 했고 사회 전반의 편견과 차별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아냐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아냐는 가끔 자신이 처음 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텼던 시간들.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국의 밤은 깊어졌다. 아냐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그 삶 속에는 희망과 절망, 행복과 고통이 뒤섞여 있을 터였다. 아냐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연대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냐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아냐의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시스템의 불공정함에 맞서 싸우는 보편적인 투쟁을 보여준다. 아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Current Part, Total Characters 이천, 이촉. 아냐의 활동은 태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태국 이주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국제노동기구 ILO 회의에 참석하여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많은 국가들이 태국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은 태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아냐는 시민사회 대표로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태스크포스 회의는 치열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정부 부처, 기업 대표, 시민사회 대표들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부처는 국가안보와 행정 편의를, 기업 대표는 경제적 이익과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아냐를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아냐는 회의석상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진솔하고 힘있는 발언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아냐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태스크포스는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사회보험 가입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시 구제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강력한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권고안이 태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또다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냐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국 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권고안의 대부분을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태국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 역사상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태국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임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냐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외로운 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변화시킨 리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운 한 개인의 승리이자 연대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아냐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태국의 밤은 여전히 후텁지근했지만 아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냐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냐는 그 삶 속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냐의 삶은 바빴지만 그녀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동생들은 이제 모두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아냐는 조카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조카들이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아냐는 고향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수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녀는 감회가 새로웠다. 많이 변한 곳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도 있었다. 가족들은 아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녀의 용감한 활동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태국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냐는 고향에 머무는 동안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으로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큰 경각심과 함께 용기를 심어주었다. 고향 방문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온 아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